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7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를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베네치아와 관련된 수식어는 이 운하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가면의 도시, 아드리아해의 요정,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이 유럽권에서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수식어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수식어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해상강국 베네치아, 그리고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해상강국 베네치아, 사실은 이 베네치아의 경우에는 제가 이 제목을 해상강국으로 할까, 공화국 베네치아, 이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해상강국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공화국 베네치아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네치아는 13세기부터 이 사실상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제라는 사람이 임명된 시민의 투표로 의해서 이 선출된 도제가 통치하는 공화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중세시대 선거제도 그러면 한 19세기 정도 이 대중사회가 나타나게 되는 시작하는 이 19세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화국은 사실 고대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이 선거제도의 역사는 상당히 깊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중세 시기에는 이 봉건제 사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공화국 체계도 있고 이 신이 이 사제들이 통치하는 신정 정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 실험이 있었던 시기가 사실은 중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역사를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냥 공화국 체계도 같이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이 정치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해상강국 베네치아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해상강국 베네치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 있는 동북 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 국가죠. 사실 해상강국으로 이 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콘스탄티노플, 다시 말하면 실크로드의 서쪽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과의 무역 독점권을 이 베네치아가 가졌기 때문에 해상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콘스탄티노플도 사실은 아나톨리아 반도에 속해 있는 반도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실크로드의 서쪽 끝은 반도의 끝인 아나톨리아 반도의 끝인 콘스탄티노플이고요. 그러면 동쪽 끝은 어디일까요? 장안이라고요. 장안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통일신라 금성이라고 서라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말한 베네치아, 콘스탄티노플, 서라볼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모두 반도 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뿐만이 아니고 아테네가 있던 지금의 발칸 반도, 그리고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도 역시 반도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 국가들이 이 소위 말해서 역사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시기는 이 무역을 통해서 이 경제를 발전시켰을 때 이 세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반도 국가는 반드시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을 통해서 사실상 먹고 살 수 있는, 이 대부분의 반도 국가들은 부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목축만 가지고, 농경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이 토대가 빈약한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과의 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게 되죠. 세국 정책을 하는 순간 이 반도 국가들의 운명은 아주 처참해집니다. 그야말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 공동 각축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가까운 우리 역사를 보면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전부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왜 남의 전쟁을 우리나라 땅에서 하죠? 그거는 세국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제가 너무 좀 벗어난 얘기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네요. 오늘은요, 이 베네치아의 문화유산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마지막으로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베네치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가면의 도시라고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육제 때 쓰는 가면 중에 하나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거의 모든 길이 이 물로, 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통수단 역시 이 사실상 배를 수상택시, 수상버스 뭐 이러한 배들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의 중심 도시가 베네치아고요. 13세기부터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명이기도 합니다. 구도심 전체에 수로가 뚫려 있어서요. 뚫려 있어서 배를 타고 다닌다 해서 물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현재도 베네치아 구도심에는 자동차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행자 도로도 좁은 다리나 계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현재 구도심 내 이동수단은 사실상 튼튼한 여러분들의 두 다리와 이 수상택시, 곤돌라인데 공돌라라고 잘못 썼네요. 곤돌라, 그리고 수상버스 바포레토입니다. 수상교통수단도 운행 시 발생하는 파도로 인한 도시 건축물 균열을 막기 위해
좁은 운하에서는 시속 7km, 넓은 도로에서는 11km로 정도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걷는 게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중세부터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많죠. 물의 도시, 아드리아의 여왕, 그리고 가면의 도시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또한 이 예술, 건축 분야에서도 매우 건출한 이 유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르네상스 시대 문화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또 유명한 작곡가 안토니오 이 비발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계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비발디의 음악을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치아는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이자 상징으로 꼽히고 있죠. 예, 베네치아의 전반적인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네치아라는 이름은 기원전 10세기까지 이곳에 살던 베네티인들에게서 유래하게 됩니다. 이들이 기르는 말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인근 그리스 도시국가들도 이 준말을 얻기 위해 이 베네티인들과 이 교류를 하게 되죠. 베네치아는 옛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로서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 동안 유럽의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뭐 이 베네치아의 여러 이 상인 문화라든지 이 금융이라든지 해상 무역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방학 동안에 읽어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과 레판토 해전의 주도적 역할을 한 도시가 베네치아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이 13세기부터 한 15세기 이 포르투갈이 동방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하기 이전까지 이 사실상 이 콘스탄티노플과의 무역 독점권을 활용해서 서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국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중요한 국가가 이 베네치아 공화국입니다. 13, 17세기까지 비단, 향료, 밀을 거래하는 주요 창구였고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실크로드로부터 들어오는 물품 중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이 도자기도 있어요. 이 도자기를 1597년 이전에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가요? 여기서는 안 한 것 같아요. 세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그 중국이고요. 뭐 송나라 때부터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 다음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고려 청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일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597년 이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1597년 이후에는 이 네 나라가 만들 수 있게 되죠. 뭐 거기에 일본이 포함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도공을 납치해서 이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나라는 어디일까요? 막 여러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아닙니다. 인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환청을 듣고 있는 건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코로나가. 사실은 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눈빛을 보면서 제가 너무 또 어렵게 설명하니까 뭐 그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좋은 면들이 많은데, 대면 수업은 정상 수업이죠. 근데 이게 비대면 수업으로 가면서 이 눈을 보면서 할 수가 없고 그냥 거의 스크린만, 모니터만 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께 잘하고 있는지 뭐 가끔 뭐 스스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구나, 안 한 부분도 있고 여러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요. 뭐 이제 다음 학기에는 정상화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눈을 맞춰가면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좀 쉽게 풀어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게 어려워서 좀 그러네요. 예, 그리고요, 이 나폴레옹 전쟁과 빈 회의, 비엔나 회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빈 회의 이후 오스트리아에 합병됐다가요, 1866년 통일된 이탈리아의 영토가 되게 됩니다. 예, 이게 산마르코 광장의 모습입니다. 이 베네치아에 자리 잡은 가장 유서 깊은 광장이 산마르코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00년 동안 베네치아인 삶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현지 사람들은 엘 피아자라고 부릅니다. 이 성 마르코 이 대성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성 마르코 성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높이 솟은 종탑 그리고 아름다운 공tik 양식으로 정면이 꾸며진 이 도제이 궁전, 이거는 후반부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이 광장 주변에 가로수처럼 늘어선 아케이드 아래에 수많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코로나가 풀리면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하는 곳들 위주로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언제 이곳을 방문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이 아주 걸출합니다. 새벽에는 환상적인 일출 풍경이 아주 좋고요. 이 낮에는 많은 사람들도 활기찬 분위기가 온몸으로 느껴지고요. 저녁에는 아주 낭만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죠. 예, 산마르코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이 11세기에 지어진 성당의 정면은요, 높은 아치형 구조물입니다. 이 금과 대리석의 장식, 조각상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서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 도금된 모자이크, 보석이 박힌 가리개, 그리고 웅장한 비잔틴풍의 이 건축 양식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가장 볼만한 명소 중에 하나죠. 이 맑은 날에는요, 성 마르코 대성당의 황금빛 첨탑들이 아주 번쩍번쩍거립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황금교회란 뜻의 치사도로라고 부르고 있죠. 비잔틴 양식을 가장 잘 구현한 성당이 이 성 마르코 대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잔틴 양식은 사실상 동로마 제국의 이 건축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콘스탄티노플의 무역 독점권을 베네치아가 차지하게 되면서 이 비잔틴 풍의 건축 양식들이 이 소위 말하는 유행을 타게 되면서 이 많이 비잔틴풍 건축 양식이 이 도시 곳곳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베네치아의 명물인 종탑이 있고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나 뒤에 물러서서 이 정각마다 울리는 시계탑 종소리가 이 은은하게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종소리는요, 이 두 개의 청동상이 이 종을 치는데 이 500년 이상 고장 없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 중앙 출입구 주변에 아치형 구조물을 장식하고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조각품도 있고요. 이 출입구 위에 이 왼쪽에 장식된 모자이크는 성 마르코 이 유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인의 유해를 알렉산드리아에 빼앗겼다가 828년에 베네치아로 옮겨온 이야기의 한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성당 뒤쪽에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성 마르코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제단 뒤에는 팔라도로, 즉 황금 가리개가 있고요. 이 황금 가리개는 루비, 에메랄드, 그리고 진주 등 수천 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이 성인들의 이미지로 삼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리개를 이제 벗겨내서 보면 금고가 있는데요. 그 금고에는 4차 십자군 전쟁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약탈해온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머리채로 알려진 것을 포함하여 여러 성인들의 유물도 보관되어 있죠. 예, 여기서 4차 십자군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4차 십자군은 사실상 이 십자군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베네치아가 주도한 어떻게 보면 해적단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병이라고 하기에는 이 십자군 전쟁, 4차 십자군 전쟁은 아예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서 소위 말하는 노략질을 하죠. 거기서 이제 모든 원정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으로 가라는 군대가 콘스탄티노플 동맹국 수도를 노략질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된 데에는 이 베네치아 상인들의 역할이 큰데요. 그 부분은 뭐 제가 4차 십자군에 대해서 여기서 너무 또 오래 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되면
약간 또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여기서 뭐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대운하의 일몰 시간 무렵의 이 전체적인 야경입니다. 예, 이 노천 카페의 이 해변에 있는 이 강변에 있는 이 노천 카페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 또 다른 아름다운 사진이 있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까 하다가 두 개 다 가져왔습니다. 곤돌라나 바포레토에 올라타기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분의 명소를 운하를 통해 갈 수 있습니다. 총 길이가 4km에 달하는 이 대운하를 보트로 이동할 경우 주변에 늘어선 170여 개의 랜드마크 건물들을 볼 수 있죠. 그 중에는 고딕풍의 카도로 궁전, 그리고 바로크풍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그리고 르네상스풍의 이 다리오 궁전 등 여러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고딕풍의 카도로 궁전의 모습입니다. 언뜻 봐서는 그냥 뭐 건물 하나 이렇게 보이지만 이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이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바로크풍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입니다. 이것은 르네상스풍의 다리오 궁전이고요. 이것은 리알토 다리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리알토 다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 다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리알토 다리는요, 베네치아의 가장 상징적인 이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4개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된 다리이기도 하고요. 이 4개의 다리 중에 이 코스티투지온의 다리는 이 현대적인 다리라 건설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돼서 저거는 이 베네치아의 자연 풍경을 파괴하는 거야. 뭐 그런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 상당히 건설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스칼치 다리와 아카데미아 다리입니다. 대운하를 따라 파포레토 수상 택시라고 할 수 있는 파포레토, 아니면 수상 택시라고 볼 수 있는 곤돌라를 타고 가다가 어시장을 돌 때쯤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리알토 다리입니다. 1500년대 후반부터 이 도시의 명물이 되었죠. 뚜렷한 V자 모양으로 설계된 이 다리는 높다란 석재 아케이드와 난간이 있어 관광객들이 아래 운하를 따라 지나가는 곤돌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이 다리는 이 안토니오 다 폰테가 설계 및 건설을 한 작품이고요. 이 다 폰테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제치고 이 다리의 건축 계약을 따내게 되죠. 아치형 구조물은 배가 지나가기에 충분하도록 높이 7.5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칭이 되는 아치형 구조와 중앙에 높이 솟은 구조물이 이 다리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리를 건너려면 다리 꼭대기로 이어지는 3개의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중 두 개는 양쪽 바깥쪽 난간을 따라 나 있고요. 가운데로 나 있는 길에는 유리 공예품과 보석 및 기타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고, 뭐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 유명한 관광지에는 반드시 소매치기나 날치기가 있기 마련이죠. 항상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주의를 빼앗길 수밖에 없죠. 아름다운 자연 유산을 보면서 사실상 문화유산을 보면서 넋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항상 소지품 이 관리는 철저히 해야지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이 당시에 갔을 때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도제의 궁전 모습입니다. 예, 이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고요. 이 성마르코 성당이 이 뒤편으로 있습니다. 이 도제의 궁전은 수세기 동안 베네치아 통치자들의 집무실로 사용된 곳입니다. 앞서 오늘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제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이다. 물론 당시의 유권자들은 지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투표권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선거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치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세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요, 이 정면이 핑크색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어 성마르코 광장에서 단연 눈에 띄게 됩니다. 베네치아에서 통치자를 선거로 뽑는 시스템은 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속되었죠. 궁전을 둘러보면 이곳 통치자, 즉 도제들의 위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방들은 프레스코와 그리고 그림, 화려한 벽난로 등으로 꾸며져 있죠. 황금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곳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이 등장합니다. 핀토레토의 이 거대한 작품인 천국이 왕자 뒤로 걸려 있고, 이 회의실의 모든 방은 틴토레토와 이 다른 예술가들의 그림과 프레스코 및 조각 작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대회의실의 모습입니다. 이 베네치아의 역사에서 이 카사노바를 또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 전설적인 호색가인 카사노바가 한때 갇혀 있었던 감옥도 있습니다. 이 감옥은요, 탄식의 다리를 통해 궁전과 이 도제의 궁전과 연결되어 있죠. 이곳 수감자들이 수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베네치아의 경치를 바라보며, 자, 이제 저 모습을 한동안 아니면 평생 볼 수 없겠구나 하고 한숨을 쉬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탄식의 다리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거를 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17세기에 지어진 이 다리는, 이 탄식의 다리는 이 펠리스 강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도제이 궁전에 위치한 취조실과 강 건너 다른 편에 이 감옥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가 이 탄식의 다리죠.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흰색 다리가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네치아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 탄식을 바로 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질녘 곤돌라를 타고 이 다리 아래에서 키스를 하는 연인은 영원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키스를 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들이 탄식을 해서 탄식의 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다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카사노바가 여기에 갇혔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다리를 통과하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하고 탄식의 한숨을 쉬었다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땐 더 맞는 것 같아서 그거를 앞에다 적었던 겁니다. 예, 탄식의 다리가 바로 이거고요. 이 아래쪽입니다. 정면에서 한번 본 모습이고요. 예, 운하 모습은 뭐 아무리 여러 개를 놔둬도 지겨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 장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이탈리아는 이 소위 말하는 창문도 참 이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색들이 이 색을 다양한 색을 사용해서 이런 모습의 집들이 현대 아파트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현재의 베네치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 이제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탈리아 역사를 뭐 한 20-30분에 끝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슬쩍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로마는 도시국가로 출발했죠. 그러다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한 이 로마 시대의 이탈리아는 유럽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도시국가에서 대제국으로 아주 순조롭게 발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로마는요, 이 에트루리아라는 도시국가의 식민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식민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외세인 에트루리아를 족을 물리치면서 사실상 공화국 체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에트루리아 출신이 이 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에투르리아의 식민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독립은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뭐 처음부터 강국은 아니었죠. 뭐 사실상 기원전 200년대에는 갈리아의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상 로마를 빼앗기다시피 했었죠. 이 카나톨리오, 이 언덕만, 카피톨리나 언덕만, 제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네요. 언덕만 빼놓고 나머지 지역을 로마를 빼앗겼으니까 사실은 갈리아의 침략을 물리친 게 아니죠. 사실상 돈을 주고 이 전쟁을 마감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주고 마감했기 때문에 이 로마 입장에서는 갈리아의 패전을 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식민지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도 처음부터 강국은 아니었죠. 아주 한심한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로 한심한 나라였냐면, 뭐 유연히 쳐들어와서 이 도성까지 쳐들어와서 거기 빼앗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왕의 어머니, 부인, 자식들까지 모두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뭐 심지어 백제가 평양성까지 쳐들어가서 이 고구 권흥을 전사시키기도 하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언제 망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나약한 국가 중에 하나였죠.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처음부터 순조롭게 이 대제국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 것이 아니고,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외적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큰 대제국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라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죠. 뭐 친구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망한 친구들도 많고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는 기회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요. 제가 좀 약간 우울한 얘기를 했네요. 예, 다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부터 지역별로 이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예, 이탈리아에는 사실상 영주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베네치아 도시공화국도 있고요. 이 도시공화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제노바도 도시국가 공화국이었고요. 뭐 피사, 뭐 아주 많은 공화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정국가도 있죠. 이 로마 가톨릭, 이 바티칸 시국처럼 이 신정국가도 있고, 아주 다양한 정치 시스템을 가진 여러 나라들로 갈리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로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죠. 그래요. 르네상스는 이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이탈리아가 이제 다시 부활하는 새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 문화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저 얘기만 할게요. 이 복식사를 여러분들이 배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찢어진 청바지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옷을 찢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서유럽 문화에서 이 찢은 옷은 이 르네상스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찢었을까요, 옷을? 예.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베네치아가 콘스탄티노플과의 독점 무역권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모든 부가 베네치아로 모이게 되죠. 서유럽의 거의 모든 부가 이 베네치아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중산층이 형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평민들이라는 게 문제였죠. 이 신분제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법제로 규격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에 강상제라고 하죠. 뭐 양반을 능멸하면 강상제를 물어서 엄청난 그야말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문화가 유럽권에서도 있었어요. 이제 부자가 됐는데 평민이에요. 평민이 입을 수 있는 것은 누더기죠. 뭐 거의 누더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유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부를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래서 묘안을 짜게 되죠. 이 속옷을 비단옷으로 입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갖은 보석을 뭐 다이아몬드부터 금은 뭐 할 거 없이 모든 종류의 보석을 온몸에 치장을 하게 되죠. 비단옷 위에다가. 그 다음에 누더기를 입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강상제 대상이 안 되니까요. 범죄자가 안 되니까 이 누더기를 입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죠? 예, 누더기를 칼로 푹푹 찢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 때 이제 비단과 이 검은 보석이 번쩍번쩍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를 이제 내보이게 됩니다. 평민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였죠. 예, 신분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사실상 이제 포르투갈이 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이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이 베네치아 공국가의 이 독점 무역 체계가 깨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실상 베네치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무역이 단절되고 사실상 이탈리아 자체 내의 무역으로 교역으로 먹고 살다 보니 결국 이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통일 왕국이 탄생하게 되고요.
요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무솔리니와 이 전체주의로 인해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많은 노력 끝에 오늘날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죠. 예,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원전 8세기에 로물루스와 레무스에 의해 건설된 로마는 6세기에 로마 공화정을 세우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에투르리아의 이 왕들을 물리치고 사실상 로마 공화정을 건설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중해 지역의 통일을 이루게 되죠. 기원전 3세기에 카르타고와 이 로마가 이 전쟁을 했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점차 영토를 확장해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그 뒤에 로마 제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군대 지휘권과 주요 관직을 독점하게 되죠. 사실상 황제와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고요. 이때부터 제정, 황제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이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이 동서로마로 분리가 되게 되고요.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되고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지속하게 되죠. 이 동로마 제국은 자신들을 동로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했죠. 이 서로마로 이 서쪽으로 진격하면서도 고토를 회복하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땅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이 고토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쪽으로 진군에 들어간 시절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라고 생각했지 동로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 이탈리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조약이 있습니다. 이 메르센 조약인데요. 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가 죽은 후 메르센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됩니다. 이 르네상스는요,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시민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려는 이 문예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이죠.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이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치게 됩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 이탈리아 각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이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요. 이 반도 국가들이 힘이 약해지는 순간 이 외적들의 침입이 외적들이 침입하는 것 둘째치고 외적들끼리 사실상 그 반도 내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양상이 계속됩니다. 이거는 이탈리아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스, 발칸 지역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한반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일전쟁, 러일전쟁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성해서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 반도국가 내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장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 논리가 됩니다. 이 반도국가에서는요. 예, 뭐 거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외세의 이 전쟁터로 변한 이탈리아. 그러다 보니 이제 이탈리아를 하나로 통합해야만 외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 왕국이 되겠죠. 이탈리아 대부분의 영토를 통합해 이탈리아 왕국을 탄생시킵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탈리아라는 말은 1870년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 이전 사람에게 당신은 이탈리아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고개를 갸웃거려요. 본인들을 제노바 사람이야. 나는 베네치아 사람이야. 나는 로마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분열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이 무솔리니와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패전하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 승전 이후 불안한 상황에서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무솔리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승전국가였어요. 그런데 승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권을 하나도 못 따냈죠. 이권은 대부분 열강들, 영국, 프랑스 등이 다 가져가고 이탈리아에 떡고물 하나 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는 그냥 뭐 사람만 죽어났고 뭐 불구자만 늘어나고 뭐 하나 얻은 게 없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 무솔리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과 함께 이 연합군에 대항해서 싸웠으나 결국 패전하게 되죠. 예, 영방국가에 대해서 앞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보셨지만 이 이탈리아를 설명하면서 영방국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이 수백 개의 영방국가를 통일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어떻게 강대국의 견제를 물리치고 통일하여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수업이 약간 좀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해서는 앞서 했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통일을 이끈 강력한 힘, 민족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는 이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바로 이 민족주의입니다. 19세기 유럽은 자유주의가 확산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유도 중요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을 자유주의와 다른 개념으로 민족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는 자유주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여파로 나타나는 것이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이었죠.
여기서는 이 이탈리아 통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리발디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탈리아의 통일을 원했던 가리발디는요, 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어려운 시기에 이 통일을 위해 사실상 몸을 바친 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 청년 이탈리아당에 가입해 이 통일운동을 벌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은 끝내 좌절되게 됩니다. 이상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이 통일운동을 아무리 외쳐봤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가리발디는 1860년 붉은 셔츠단이라는 의용군을 조직하고요. 이 의용군을 데리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정복하게 됩니다. 가리발디는 하나의 이탈리아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이상주의자이기도 했죠. 이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의용군을 이끌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정복해서 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하튼 하나의 이탈리아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사르데냐 국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공화국이 아니고 국왕에게 바치게 된 것이죠. 샤르데냐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2월 혁명 후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샤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가 총리가 주도하게 됩니다. 총리로 임명된 후 산업 육성, 군대 개편, 전쟁을 통한 이탈리아 통일이라는 기획을 세우게 되죠. 이상만 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한 꿈만 가지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보고요. 산업을 육성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현대식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통해 이탈리아를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국회에서 이 정견 발표를 하게 됩니다. 카보우르는 프랑스의 도움을 얻어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오스트리아가 북부 이탈리아를 이 식민지로, 식민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오스트리아에 편입시켜 놓았죠. 그런데 이 카보우르는 프랑스의 도움을 얻어 이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를 통합하게 되고요. 이 남부 이탈리아를 통합한 가리발디가 정복한 땅을 샤르데냐 왕국에 바치게 되죠. 결국 로마와 베네치아를 제외한 왕국이,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의 과제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볼거리로 이 베네치아의 또 다른 가면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색이 아주 아름답네요. 6주차니까 오늘의 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베네치아가 강성했던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통일 과정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작성해 주시고요. A4 두 페이지 내외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